계속 안 건강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도 침체되고 건강과 뭐 안 건강의 차이라기보다는 예. 기업 이윤의 상승이라든지 이겨낼 거냐 아니면 못 이겨내고 찌그러들 거냐.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네요, 그건. 지금 상황에서 대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의식해야 될 시점에는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퇴직자들이 은퇴 세대는 전부 다 그 자산과 연동되어 가지고 본인의 노후 자금이 예. 결정이 되는데 자산 시장이 잘못돼 버리면 네, 뉴스원 투자 포럼의 오후 세션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잘 드시고 오셨죠? 예, 뉴스원 투자 포럼의 일정 중에 가장 인기 있고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투자 토크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익숙한 얼굴과 목소리의 두 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한지 수석연구원 그리고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 두 분 모셔서 잠시 후에 한 분씩 간단하게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라든가 중요한 변수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담긴 간단한 설명을 먼저 각각 해주시고 두 분을 다시 이 자리로 모셔서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좀 더 자세하게 여쭙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부터 잠깐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께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실 거고요. 예, 잠깐 좀 시간을 가져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영렬입니다. 2022년을 위한 투자 환경 점검을 위해 오늘 시장 분석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제로는 성장에 양보가 없다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1년 사이 팬데믹을 잘 극복하고 경기 침체에서 탈출하는 변화와 저력을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현재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주가 상승으로 보답하는 변화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미국의 테이퍼링 가동 그리고 우리 한은의 금리 인상 등과 같은 여러 시장 친화적인 정책 기조가 바뀌어가면서 많이 불안정해져 가는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2022년에는 이런 변화에 얼마나 잘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분기부터 우리 국내 증시가 상당히 부진함을 보이고 있고 상반기와는 조금 많이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PBR 밴드 기준으로 약 1.1배까지 뒤로 후퇴하는 코스피가 3,000선을 밑도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영향을 잘 극복해야만 2022년에 이 자산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확장 국면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투자 환경 점검을 위한 당사에서의 어떤 키워드 중에서는 첫 번째 병목 경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고 이 영향에 이 공급망 병목 현상과 관련된 부분 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상식적이지 않다기보다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통제 조치 등이 운송과 도매, 소매업자, 그리고 지역 공급자 및 글로벌 유통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병목 현상에서 시작된 인플레가 상승하는 환경은 쉽게 제거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해 둘 필요가 있고 이런 병목 경제 환경화에 우리의 투자 환경은 또 어찌 변할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디커플링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의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우리 경제가 개선되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안정됐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원화의 가치는 상당히 부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2022년에 얼마나 잘 수습하는지도 점검해 봐야 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2022년 투자 환경의 키워드로 꼽은 것은 디커플링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지난 박스피라 불렸던 2013년도 그리고 2016년도 사이에서의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 그리고 달러와 가치 추이 등을 놓고 보면은 예상 외의 달러와 강세 영향 등으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들을 기억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비슷한 환경이 22년에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시나리오에 대입하고 그런 디커플링 환경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계속된다라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대비 선진국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서학개미 등과 같은 해외 투자도 많이 저변화되었다는 측면 등을 들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의 달러화 강세가 상당히 거슬리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커플링 환경이 구조적으로 정착되어 버리게 되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양극화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물론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양극화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가 받을 수 있는 여러 사회적 부담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담 등을 의식한다 볼 때 이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도 지금부터 시작돼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병목 경제 환경하에서 여러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키워드는 순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값으로 매길 것이냐 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크고 이를 전제해서 2022년 여러 투자 아이디어가 생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KTB 투자증권의 김한지 수석연구원님의 말씀도 이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TB 투자증권 김한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주제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 전체 실물 경제는 2023년 초에 미국 경제 기준으로 완전 고용에 도달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경기 확장기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2년을 지나서 2023년 후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이번 경기 사이클은 2014년에서 19년보다는 상당히 압축된 짧아지는 경기 순환 주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매크로 쪽에서 또 중요하게 조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차별화입니다. 저는 차별화 키워드가 내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GDP 충격을 코로나19의 충격을 복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백신 공급의 양극화 그리고 재정 지출의 양극화 그리고 산업 구조의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경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신흥국은 조금 불리한 환경이 계속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산업 차별화 부분에서는 성장 엔진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더 서비스 중심 그리고 투자는 테크와 R&D 중심으로 성장 엔진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의 장기 자금, 뭐 M&A라든지 FDI라든지 이런 장기 자금의 투자 자금 쏠림 현상이 더욱 부각되는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음은 통화 정책, 금융 컨디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2022년의 금융 환경의 핵심은 통화 긴축, 예상보다 연준이 좀 바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6월에 테이퍼링이 일단 끝나면 특별한 긴 타임렉이 없이 시차 없이 한 내년 9월 정도에는 바로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 9월과 12월에 두 번의 금리 인상으로 연준 기준금리는 0.75%를 도달하고 해를 넘겨서 2023년에는 분기마다 한 4번 정도씩 25bp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올려서 2023년 말 정도면 1.75% 거의 2%에 다가서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도달되지 않을까,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컨센서스보다는 연준의 통화긴축 일정이 좀 바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지난 9월 FOMC에서 프로젝션에서 나왔던 근원 PCE 인플레이션 전망이 2024년까지 기준선인 2%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물가 상승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환경이 지속되면서 연준의 지각 통화 긴축이 조금 더 바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인플레이션 환경 또 통화 긴축의 조금 스피디한 통화 긴축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환경이 좀 광범위하고 복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 인플레 그리고 좀 그 통화량 증가에 따른 그러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이러한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환경이 내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유동성 환경은 자산 시장에서 금리 상승을 통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의 자산 그리고 과도한 리스키한 자산, 위험성이 높은 자산 가격에 변동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2022년은 위험자산 시장이 유례없는 변동성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간 한 두세 차례 정도의 높은 변동성 환경이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뭐 주식시장의 그런 위험관리 이슈라든지 또 달러 강세 가능성이라든지 또 지난 통화정책 긴축 기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데자뷰, 좀 비슷한 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섹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뉴스원 투자 포럼의 투자 토크쇼 이제 대강 어떤 말씀들,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실지 들으셨을 테니까 좀 자세하게 이야기 좀 나눠보죠. 일단 발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 시장이 매년 이맘때 저희가 이 포럼을 합니다만 항상 편안한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걱정이 더 많은 시기죠. 올라도 걱정, 예. 조정을 보이면 더 걱정이죠.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예전에는 물가가 오를 때라고 하는 게 무슨 전쟁통에 오르는 게 아니면 대개는 경기 좋은 결과로서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경기는 참 좋은데 물가도 좀 오르네 걱정이네 이 정도였는데 요즘 오르는 물가는 원인을 들춰보면 이게 뭔가 그 공급망이 마비가 돼서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국가의 정책들이 이상하게 꼬이는 바람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칫하면 물가는 오르고 또 경기는 생각보다 좋아지지 않은 이른바 교과서에 나왔던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와 네. 인플레를 의미하는 플레이션이 영원히 지속되기는 어렵겠죠. 2007년 금융위기 직전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면 한 1년 정도, 1년 남짓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바로 디플레이션으로 갔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좀 터졌지만,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같이 이제 부채 경제, 또 금리 상승에 자산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또 자산 시장의 경기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기는 어렵겠죠.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잠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 물가 상승이 내년 중반 정도, 저희 토론의 주제가 내년이니까요. 네. 내년 중반에 이제 스태그를 물리치고 좀 건강한 인플레이션 환경, 건강한 리스크온 환경으로 이제 가느냐, 네. 아니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정말 디플레이션으로 가느냐. 이 변곡점이 제 생각에는 한 내년 중반 정도, 네, 한 여름쯤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걸 뚫고 건강한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간다면 네.
지금 말씀하셨던 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일시적인 요인들, 파월 의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네. 그때는 거의 없을 테니까 네, 일시적인 건 물러가고 경기 확장에 따른 건강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예. 만약에 드러나면 2016년에서 19년 같은 예. 좀뭐 아주 사운드한 경기 확장과 주가 상승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안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계시고 앞으로 그야말로 이제 뭔가 공급 차질이나 공급망 마비 등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가 회복된 결과로서의 건강한 인플레이션이 오면 좋겠는데 계속 안 건강할지 건강할지는 좀 내년 봄 지나고 나면 결판 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무튼 뭐 인플레이션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보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네. 살짝 높게 좀뭐 하이퍼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물가가 잘 안 떨어지지? 예. 이런 상황이 내년 상반기 내내 주식시장을 묵직하게 조금 누르는 누르다가, 그런 예.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다가 이게 건강한 인플레이션으로 바뀌는 경우와 네. 계속 안 건강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도 침체되고 그러다 보면 뭐 수요도 줄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될 수는 없겠죠, 말씀대로. 네, 뭐 건강 어떤 건강과 뭐 안 건강의 있어요? 차이라기보다는 예. 기업 이윤의 상승이라든지 또 전 세계 경기의 선순환이라든지 또 지금 아픈 손가락인 이머징 신흥국의 경기 회복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글로벌 경기의 선순환을 좀 유도하느냐 예. 아니면 돈이 많이 풀려서 또 뭐 코로나 때문에 공급 차질이 또 뭐 이런 밸류 체인의 문제점, 뭐 물류 비용의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온갖 또 어쨌든 뭐 이런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네, 좀 네.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요인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되고 풀릴 것이다. 네, 가뜩이나 경기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기 회복의 근간에서 올라가는 예. 인플레이션이 같이 복합적으로 만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라면 네. 내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바로 물러가기는 어려울 거고 근데 이 인플레이션을 기업 이윤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예. 이제 내년 중반에 이겨낼 거냐 아니면 못 이겨내고 결국 물가 때문에 네. 세계 경제가 조금 찌그러들 거냐 이제 이런 그런 변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좀 있겠다. 관전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약간은 그나마 큰 걱정보다는 무난히 넘어갈 걸로 개인적으로는 보세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렬 센터장님은 이 공급망의 마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잠깐 발표 때도 병목 경제라는 그렇습니다. 용어로서 뭔가 이거는 용어로 정리하고 좀 고민해 봐야 될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현 구간이 뭔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뜨거워진다라는 거는 뭔가 지금 충돌 나거나 아니면 뭔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길이 꽉 막힌다. 그러면 보통 그 앞에 뭐 멈춰 있는 사고 차량이 있다거나 뭔가 있죠. 예. 고장난 차량이 있다거나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현상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예, 예. 결국 지금 글로벌 수요와 공급의 이 밸런스 사이에서 뭔가 지금 문제가 발생되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사실 이게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문제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보게 되면 이 병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바틀렉이라고 해서 쫙 조여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조여 있는 부분이 지난 2017년도, 18년도 이후로 이제 교육 분쟁, 무역 전쟁이라는 것이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 공급망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를 조정하려는 시도 등이 첫 번째로 있었던 거죠. 결국은 중국이 그렇게 수출 다변화, 어떤 수출 주도하는 어떤 경제를 가져가면서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공급 사이드에서의 조정이 들어갔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을 자꾸 이제 신흥 시장에서 미국으로 귀환시키는 리쇼어링 같은 경우가 결국은 물가의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 주게 됐었던 거거든요. 잘 돌아가던 세계 공급 사슬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경제에 이익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이제 영향을 주었다가 이번에 이 코로나19라는 극단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확 좁혀졌다는 네.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병목 경제와 병목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젠가는 그 길이 또 뚫리잖아요. 네. 뚫리는 상황을 보면 사고 차량이 처리가 된다라던가 이제 멈춰 있는 차를 치우고 나면은 이제 그 부분이 해소되듯이 예. 지금 우리가 상황은 팬데믹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를 순서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의 속도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물가나 인플레가 예. 정리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순서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차부터 빼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 어떤 거는 먼저 가는 차가 나올 거고 어떤 거는 끝까지 안 빠지는 차가 있겠죠.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우는 더럽게 없는 그런 차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국가 경쟁력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예. 산업 경쟁력 차이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지금의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진 지금 상황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은 역시 길어질 수도 있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흔히 코로나 문제로. 문제도 우리가 네.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꺼내놓기는 했지만 그게 얼마나 국가 간 공조 체제가 일어나서 되느냐에 따라 결국은 그 병목 현상이 빨리 풀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부분인 거고 이것이 제거되고 난 다음으로도 과연 그러면 통상 문제는 끝난 거야? 예. 이걸로 다시 또 문제가 되진 않나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방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해서 이 난리를 끄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의 원인이 됐던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렇습니다. 등등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그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네요, 그건. 지금 상황에서 대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면은 물가의 상승 속도는 조금 더뎌질지 모르겠어요. 예, 22년에는. 그런데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의식해야 될 시점에는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물가 상승이 지속될 거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박사님께서도 비슷한 견해세요? 네, 지난 9월 FMC에서 정답을 줬더라고요. 미국의 근원 PC 인플레이션을 2024년까지 연준 위원들이 프로젝션을 했는데 네. 2.2% 위로 봤어요, 계속. 네, 그래서 2% 위로 본 거죠. 네, 그러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네. 미국 CPI는 3% 가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사라져도 일시적인 요인들이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져도 네. 그 사라지는 물가의 하락 기울기가 생각보다는 완만하게 하락한다. 왜요? 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작년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국 M1 통화 스톡이 만약에 작년에 2분기에만 4조에서 20조 달러, 네. 5배 늘었거든요. 16조 달러가 늘었는데 금액으로 한국 돈으로 2경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돈이 안 풀렸어도 지금 유가가 80불일까? 제 생각에는 한 60불 정도 머물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경기 회복되면 아마 80불까지도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어머나 80불은 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 레벨이 낮아져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네, 네. 주가와 집값 또 커머더티 모든 자산 가격이 인플레이티드 된 거죠. 통화 팽창 때문에. 그게 박사님.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했던 건 물론 작년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했지만 그 이전 10년 동안에도 계속 통화 정책의 기조는 완화적이었고 맞습니다. 돈이 계속 풀렸는데 맞습니다. 그때는 자산 가격은 그래서 올랐는지 몰라도 물가는 잘 안 올랐잖아요. 물가 올랐죠. 2016년부터 2019년까지도 계속 올랐거든요. 물가는 사실. 그러면 저희가 기억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계속 통화는 완화적이었고 그럼에도 저성장과 저물가가 계속 우리의 고민이 됐던 것. 네. 말씀하신 2016년, 17년 그 무렵에는 그 고민은 끝. 그 이후에는 물가는 오르던 중이었다. 맞습니다. 경기 확장이 건강한 경기 확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스택으로 안 가고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위드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간 거죠. 그때부터. 네, 그럼 주가도 많이 올랐고 예.
그런데 그때도 이제 통화량이 좀 뭐 긴축은 했습니다만은 연준이 2019년까지 양적 긴축도 하고 통화를 환수하느라고 했지만 통화 스톡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준 건 아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19를 작년에 맞았고 네. 극단적인 통화 팽창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이머징, 신흥국 할 거 없이 저기 선진국 할 거 없이 국가 부채만 해도 뭐 지금 금융위기 때 제가 기억이 130조 정도 130조 달러를 기억하는데 예. 지금 한 300조 정도 되거든요. GDP 대비로는 뭐 한 260%에서 지금 400%. 그러니까 경제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채와 유동성이 풀려 있다. 풀려 있는 거죠. 코로나19라는 전쟁을 치르느라고 예. 풀린 통화에 대한 제 생각에는 사회적 비용을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에 지금 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실질 소득도 줄고 또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서 투자의 욕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서의 레버리지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운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코로나 전쟁을 치르느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안중에 없었죠. 근데 2022년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전쟁에서 치른 이런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예. 코스트를 지불하는 해다. 이거를 뭐 잘 지불하지 못하면 세계 경기는 바로 그냥 꺾이죠. 꺾일 수도 있죠. 어떤 식으로 지불해야 돼요? 결국에는 기업의 혁신 성장 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또 좋은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구조조정? 네, 구조조정과 좀 차별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네.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혁신 성장으로 생산성 개선을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소화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그런 원년이 풀린 돈에 걸맞게 네. 더 많이 생산하고 잘 네. 생산해야 된다. 원년이 내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변수다. 센터장님은 덧붙이실 이야기 있겠습니다. 동의 주세요. 혁신 산업과 혁신 기업에 대한 준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와 그리고 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치 평가를 새로 정립할 부분은 무엇이 있나 이거를 조금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예. 사실 지난 1년 사이에 저금리 환경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랠리를 보아왔고 그 사이에 뭐 PDR이다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 조건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투자 환경인데 무엇을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건가? 이거를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요즘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도 이제는 조금 정의 내릴 때가 아닌가.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난 뭐 혁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수를 먹여 살리는 천재를 우리가 항상 익히 들어왔었잖아요. 네. 뭐 앨런 머스크라든지 주커버그라든지 이런 사람들 네, 우리가 예. 많이 봐왔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혁신가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는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뭔가 얻어내고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업 가치와 연결이 될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이 공급망에 대한 병목 현상과 문제 등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운송이라든지 소재 분야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네,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기업과 산업이 전형적인 노동 집약 산업들입니다. 누가 하든지 관계없는. 그렇죠. 예. 대신에 사람이 필요했었던 것들이죠. 네. 근데 사람이 구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가 지금 이 산업에 대한 어떤 정상화 정도나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어떤 발전 가능성 예. 이런 식으로 재해석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 시대를 살게 되면 그 인플레 안에 여러 가지를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측면들이 나오게 될 텐데 네. 그들 중에서 기업과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가치를 조금 재정립하는 부분 등이 이런 인플레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수 있는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리소스인 인력 수급이 뭐 C 레벨이든 혹은 뭐 노동자 그렇죠. 레벨이든
수월하게 되고 잘 초이스되고 있느냐?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숙련된 노동자들은 예.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예. 예전처럼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아웃풋은 똑같은데 일자리는 조금은 줄어들어 있다. 그러면 생산성이 보강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산업과 기업이 이제는 체질 개선에 나설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자꾸 성장주가 가라앉고 전통 기업들이 조금 주가가 복원되고 성과가 좋아지는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말씀하신 전통주의 주가 복원이 말씀하신 휴먼 리소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결국은 인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네. 이 인력을 그러니까 효율성 높게 관리를 하게 되었을 때 기업 가치나 산업의 가치도 재평가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건강한 인플레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변화인 부분들도 있고 이번에 인플레가 어쨌든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인플레지 않습니까? 그 인플레가 가져다주는 이번 시장 경제의 변화 이런 것도 22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인플레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인력 수급 잘 안 되기도 했는데 그걸 잘 하는 기업들이 그럼 드물어질 테니 그게 잘 돌아가는 기업의 가치는 높아질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보면 구인난이라는 표현이 너무 쉽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 정도 월급 받으면 누구나 가서 일할 것 같은데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면 비싼 돈을 주더라도 사람을 뽑아야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마켓 컨트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한류붐이 불었을 때 면세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 인력 쟁탈전이 장난이 아니었었어요. 그런 이미지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인력 수급 잘 되는 그렇죠. 회사를 결국은 이런 경쟁과 구인난이 몰리는 분야가 단기적으로 지금의 이런 인플레 시대와 공급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박사님 해주신 말씀과도 연결이 되네요. 뭔가 이제 많이 풀려 있는 돈에 대해서 그걸 이제 흡수하게 되면 이제 수영장 물 빠지듯이 물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때 충격이 덜 하려면 혁신을 계속 잘 하는 기업들이 계속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까? 뭐 자본주의 경제의 뭐 가장 큰 덕목이라면 어쨌든 혁신하는 기업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외의 지역에서 센터장님 말씀하신 이런 휴먼 리소스와 혁신 성장 이런 것들로 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성이 계속 향상된다면 세계 경제가 뭐 2016년에서 2020년 초 팬데믹 직전까지 이제 이러한 경제 구조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겠죠. 2022년 이후에. 그런 시각에서는 그럼 투자로 연결해 보면 어떤 업종 혹은 어떤 특징 가진 기업 혹은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뭔가 그런 기회들이 더 잘 발견될까요? 다 훑어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어떻게 좀 해야 될 텐데 투자자들은 그런 인사이트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한다면 어떤 걸 보고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구인 광고 자꾸 많이 내는 기업은 좀 실패하고 있는 기업인가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뭐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는 뭐 깊게는 생각을 못해서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나? 내년 상반기와 좀 하반기 좀 색깔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시장의 주도주 측면에서도.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 올 4분기를 포함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금리 상승과 좀 긴박해진 통화 정책 기조 때문에 좀 흔들릴 수 있는 기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조금 성가시게 주식시장을 공격하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친화적인
섹터, 뭐 에너지라든지 소재라든지 뭐 운송이라든지 내지는 소비재 중에서도 경기 확장기에 ASP 판가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정도로 예. 뭐 좀 시장 지배적이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소수의 종목들이 좀 국내에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적고요. 글로벌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만 조금 주가가 살아있는 예.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내지는 뭐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밸류에이션 텐트럼, 밸류에이션 트랩에 걸리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본다면 예.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좋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러한 혁신 성장이 세계 경기를 끌고 간다면 저는 다시 그때부터는 IT, 성장주, 테크, 4차 산업, 바이오테크, 예, 헬스케어 이런 쪽에 좀 신성장 산업들이 다시 또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혁신이 생기는 인더스트리는 2년 전, 3년 전이나 앞으로 2, 3년 후나 똑같을 테고 네. 다만 그 중간에 과도하게 유동성 덕분에 올랐던 주가는 좀 반납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런 시각이시네요. 네, 예.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생 좀 할 거다.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센터장님까지 동의하면 그렇게 가는 걸로 결정하죠. 네. 뭐 저 역시 그 밸런스를 지금 맞춰야 되는 시기다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1년 사이에 어쨌든 경제 살려놓고 보자. 그리고 주식시장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분위기가 한 1년 사이에 지금 미세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이게 바뀐다라는 게 경제를 눌러버린다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을 망치기 위한 조치 등이 아닌 거고 이렇게 뭔가 성장을 구가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 뭔가의 문제점 등을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젊은 세대나 사회 진입 세대가 우리는 IT나 뭐 새로운 거 아니면은 다들 관심도 두려워하지 않는 요즘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분야에서 일자리를 내놓아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안 해요. 이거부터가 벌써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들이 마치 이제 투자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로테이션이나 어떤 일부는 반납하고 다른 산업이 재조명받는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는 해주셨는데 네네. 뭔가 주도주의 로테이션이 강하게 있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제가 병목경제 다음으로 키워드로 뽑게 된 부분이 디커플링 부분인데요. 예. 사실은 지난 1년 동안은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같이 오르고 상당히 기분 좋은 시간을 많이 상당 기간 보냈거든요. 그런데 또 이때쯤 되니까 또 이제 예전에 그 떠올리는 그 좋지 않았었던 우리 증시만의 습관 네. 이런 것들이 재현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걱정되어 간다라는 거죠. 미국만 오르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는 이제 우리 경제나 자본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문제는 이런 특성을 이해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것들을 대응만 해나가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22년과 23년에 여러 가지 정책 환경도 바뀌고 그런 정책 환경의 변화가 투자의 조건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면은 투자자는 그런 디커플링 환경에도 어느 정도 시나리오에 대입을 하고 대응할 준비를 해두는 그런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고민이 많겠네요, 박사님. 디커플링이 우려되고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 주식에 더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걸 텐데 박사님의 시각은 돈 많이 풀린 게 미국만큼 많이 풀린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대가를 치르면 제일 많이 치러야 될 또 시장도 거기라서 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저는 먼저 대가부터 치를까? 아니면 네, 말씀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걱정이 이제 미국은 저렇게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는 예. 어마어마한 거품 붕괴가 올 수 있어. 이것들을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미증시가 잘못됐을 때 가장 피해를 누가 볼 건가? 네. 당연히 미국 경제가 보겠죠.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누가 제일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되냐면 은퇴 세대들입니다. 연금이 거기로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은퇴 세대는 전부 다 그 자산과 연동되어 가지고 본인의 노후 자금이 그 예. 결정이 되는데
자산 시장이 잘못돼 버리면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이거를 부양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뻔히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무기력하게 녹아내리는 시장을 정부나 중앙은행이 방치할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센터장님 대가는 언제 치릅니까? 대가를 치른다라는 표현보다는 미국만의 투자자 자본만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흥시장, 유럽 모든 글로벌 자본은 예. 결국은 기승전 미국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 사이에서의 손바뀜이 네. 계속적으로 시장과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좀 심오한 고민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불경기가 닥쳤을 때 유동성을 풀어서 해결하고 유동성을 풀어서 해결하고 그걸 좀 빼려고 하면 두려워지고 그거 못 빼고 또 다시 유동성을 풀어서 해결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될 거냐 아니면 정도가 있지 그것도 계속될 수는 없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과 전략도 달라져야 될 거고 계속되면 내년에도 계속되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내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포인트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민 어떻게 풀죠? 좀 단순하게 보면 예. 뭐 주식시장 환경이 앞서도 좀 인플레이션이 성가신 존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높아서 성가신 존재라기보다는 예.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고 이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좀 부각되는 이유는 주가가 비싸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선진국 시장이나 신흥국 시장이나 비싸진 주가는 주식은 가능하면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뭐 건드리더라도 짧게 건드리거나 아무튼 조금 차분하게 좀 주식시장이 새로운 추세를 잡아나가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너무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이제 관점에서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상 유례 없는 변동성이 뭐 몇 차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 뭐 가령 2014년 테이퍼링부터 2015년 혹은 16년 초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까지가 달러가 강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달러 강세를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또 금리 차 관점에서도 유로존보다는 혹은 신흥국보다는 미국의 실질 금리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달러가 조금 같이 강세가 달러 가치의 강세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신흥국 시장은 조금 뭐 펀더멘탈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펀드 플로우상 좀 부정적인 그러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든지 좀 로컬 통화의 약세로 인한 조금 전체적인 뭐 좀 자본 이동의 약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종목을 좀 건드리지 말자. 네, 예. 그리고 신흥국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선진국을 조금 더 주목하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큰 맥락에서는 즉 커다란 크런치는 없을 것이다. 중앙은행이 여전히 뒤에서 계속 같은 맥락의 유동성 공급은 할 텐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뭔가 불안함 이런 게 내년 상반기에는 있을 수 있으니 네. 굳이 손대서 좋을 게 뭐 있겠느냐 하는 네. 쪽이네요. 네.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이 좀 저는 좀 힘을 그렇게 못 쓸 것 같아요. 빵은 높은 편입니까?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보세요? 성장주의 대표이긴 합니다만 돈도 꽤 잘 벌어 그 친구들. 네, 알파벳이 뭐 PR이 30배고 네. 애플도 뭐 30배, 아마존이 좀 높지만 예. 전체적으로 한 30배 어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이 아니죠. 나스닥 시장 전체는 높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민감도도 가장 높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머징이 뭐 그 금리 하락의 수혜 정도가 제가 민감도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S&P나 다우 정도가 돼요. 예. 네, 팬데믹 기간 중에.
그러니까 저금리 수혜를 뭐 선진국만 받은 건 아니다. 신흥국도 다 같이 받고 뭐 대만이나 우리 같이 예. 또 우량 신흥국도 다 같이 받았다. 하지만 나스닥은 좀 종자가 다르죠. 나스닥은 전체적인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빵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몇몇 종목을 빼고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과열돼 있거든요. 나스닥은. 그래서 나스닥 지수 전체가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폭이 가장 클 것이다. 빵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군요. 센터님 의견은 좀 다르세요?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달러화 강세가 제일 거슬린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뭐 시장 상황이 나쁘진 않았지만 가장 예상과 어긋난 부분 중에 하나가 원화 가치가 너무 절하되었다. 가치가 하락한 측면 등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영향은 달러화가 강세인 측면 등이 컸는데 22년도 같은 경우도 여전히 달러화 강세를 자극하는 요인 등이 좀 많다라는 거죠. 상반기에는 뭐 또 특히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고 하반기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런 연결고리만 대충만 봐도 달러가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 중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달러화 강세와 인플레이션이 만나면 신흥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선진국보다 더 배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외환 당국도 정신 바짝 차리고 22년에는 우리 환율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다라고 보고 이 상황에 또 우리 기업들은 수익성이 저하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매출의 전가를 주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데까지 상반기 적어도 1분기 정도 때까지는 검증하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는 여지 등은 있다. 우선 기본 가정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의 기초 체력이 지금은 분명 레벨업되고 분명히 달라진 측면들도 부정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그런 변동성이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를 증폭시키기보다는 그동안 또 지난 1년 사이에 바람만 봤던 투자자들에게 기다렸던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좀 즐겨찾기 해놓고 들여다보는 업종들이 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기회 발견될 것 같다라는. 아까 이제 21년도를 이끌어왔었던 업종을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반도체 있었고, 플랫폼 기업 있었고, 배터리 이렇게 크게 세 그룹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들 중에서 배터리만 좀 버티고 나머지가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전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 경제와 수출을 담당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 이렇게 다뤄지다 보니까 조금 사공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사공이 많아지다 보면 엉뚱한 데로 지금 방향으로 가고 해석이 분분해지고 극단적인 낙관, 극단적인 비관으로 조금 엇갈려 가고 있거든요. 사실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거는 별로 좋지가 않죠. 대신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때 조금 편한 투자가 가능한 것이 감독 당국이나 규제 당국에서 좀 터치를 덜 받는 분야들, 이미 어떤 경쟁이나 독점, 과점 논쟁에서는 자유로워진 산업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뭘까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게 유틸리티 쪽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라든지 한전이나 뭐 이거는 그 딱 정하면은 그대로 가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밸류는 다시금 그 산출을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 만약에 전기차가 새로 출시된다라고 할 때 독점 논쟁이 나오게 될까요? 사실 그 완성차 내에서는 그런 논쟁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당되는 분야는 조금 편하다라는 거죠. 독점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렇죠. 기업들. 그래서 좀 규제 논란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산업 등을 좀 찾아보는 부분 등이 뭔가 지금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 시간엔 오히려 나은 투자의 선택이 될 수 있지 않나.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해관계로 인해서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은 소모적인 시간을 좀 허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그냥 하나씩만 질문 드리고
이 토크쇼를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이제 가끔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약 한 6개월 정도 내년 봄이나 내년 여름쯤 되면 다양한 지표들도 나오고 실적도 나오고 할 텐데 사회의 변화도 있을 거고 미리 이 지표를 좀 볼 수 있다면 딱 하나만 정해서 예를 들면 내년 8월에 나오는 이 지표를 나 혼자 볼 수 있다면 난 이거 정말 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경제 지표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여러 변수나 걱정들 중에 뭐를 제일 가장 가슴에 두고 계실까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짓궂지만 미리 가서 하나만 컨닝하고 오실 수 있다면 뭘 좀 하고 싶으세요? 뭐 정치인들한테 물었더니 출산율 좀 보고 싶다. 뭐 내년 연말엔 출산율이 그렇게 그러니까 크게 바뀐가요? 저도 그래서 그 좋은 기회에 그걸 보고 오려고 정말 생각 없으시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네네. 뭐 제일 걱정이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제일 네. 걱정한다는 의미겠죠. 네. 뭐가 제일 걱정스럽거나 뭘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뭐 센터장님 저는 가장 먼저 네.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환율 위치만 가장 먼저 보고 싶어요. 그래서 환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그 피크아웃 할 때 고점을 찍었을 때의 평균 환율이 대략 한 1,150원 정도였었거든요. 지금은 그거보다 높죠. 엄청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원화가 상당히 좀 좋게 말하면 저평가한 거고 달리 말하면 금융 스트레스가 좀 극에 심한, 달해 있는 예. 시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환율이 지금보다는 많이 안정된다라는 거를 내년 2, 4분기나 여름 정도에 본다라면 확인이 되면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위험 자산을 투자해 보는 거나 아니면 원화 자산을 확보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도 관심이 많지만 예. 내년에는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 저는 많습니다. 왜요? 우선은 우리 경제가 지금 경제의 변화를 반영해서 주식시장이 레벨업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의 진폭이라든지 방향을 논한다라는 게 사실 22년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1000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우리 코스닥 시장 네.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조금 세대 개초도 된 것 같고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성격도 좀 바뀐 것 같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제가 코스닥과 제가 환율을 여쭤본 부분이 네. 코스닥과 환율이 같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면은 코스닥이 엄청나게 강세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알고 싶다라면은 환율의 위치. 그래서 만약에 내년 여름쯤 됐는데 환율이 1,100원쯤 와 있다. 내려왔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미 뻘겋게 달궈져 있을 그렇습니다. 테니 박사님은 그냥 하나 더 보라고 할까요 그럼? 자네가 하나 더 보시게. 저는 뭐 앞서 쭉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큰 변수가 금리인 것 같아요. 금리. 그래서 그렇네요. 그것도. 금리가 뭐 안전자산의 벤치마크인 미국 국채 10년물이 뭐 내년 이맘때쯤에 몇 퍼센트 가 있을까? 지금보다 좀 더 올라 있을 걸로 예상하시겠죠. 저는 뭐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서 위로 가 있거나 훨씬 아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년 이맘때쯤은 좀 디플레이션이 완연한 상태로 연준의 통화 정책도 물 건너가고 긴축도 물 건너가고 완전히 망이든 네, 아니면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야, 2010년부터 사실은 2020년 코로나19 직전까지 미국의 물가 상승률과 실질 성장률을 더한 명목 경제 성장률이 평균 3.6%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경기가 좋았던 코로나 직전의 10년 기간 동안 3.6%의 경제 성장률에 미국 국채 10년물은 한 2%, 2.3% 정도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연준이 해답을 준 것으로 봐서는 근원 PCE 물가로 봐서는 아마도 2022년부터 3년, 4년, 3년간의 명목 경제 성장률은 경제가 낙관적이라는 가정하에 한 4%의 명목 경제 성장률을 웃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디안 값이거든요. 사실은 예. 평균 값이라서 금리가 지난 10년간 경기 좋을 때 2.23%였으니까 아마도 물가가 더 올라간다면 또 명목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진다면 예. 아마도 국채 10년물이 3% 가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고 세계 경제나 자산 시장이 3%의 금리, 뭐 3% 올라가면 모기지 금리도 올라갈 거고 올라가겠죠? 각국의 예. 가계 부채, 기업 부채, 헝다 문제, 음. 모든 남미의 국가 부채 이런 문제들을 금리 상승, 경기 회복이 다 같이 동행할 수 있느냐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소위 인플레이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위드 인플레이션 네. 될 거냐 안 되면 디플레고 되면 생각보다 건강한 빠른 인플레. 생각보다 빠른 인플레입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부터 6개월은 닥치고 관찰, 닥치고 공부네요. 뭐 섣불리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일 조심해야 될 때다. 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뭔가 이게 뭐 비관적이라서 조심해야 네. 되는 게 아니라 네. 상당히 변화의 중심이 곧 다가오거나 이미 와 있는 상황이니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되겠다. 좀 긴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셨죠? 예. 뉴스원 투자 포럼 투자 토크쇼 오늘 KTB 투자증권의 김한재 수석연구원 그리고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님 두 분 모시고 의견 들어봤는데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비슷한 맥락인 경우도 있고 그러나 대체로는 평소보다 좀 더 더듬이를 높이 세우고 관찰을 많이 해야 되겠다.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쏟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힌트를 좀 덜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저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원 투자 포럼 투자 토크쇼 여기서 여러분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